오늘은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 아는 게 경제지표 100개, 뭐 중요 뉴스 100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꼭 들어주세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그냥 뭐 최신 뉴스라든가 경제지표 이런 정보나 얻어야지 생각하시면 같은 시청 시간 동안 딱 30%밖에 못 얻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도 예전에는 경제나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뉴스 찾아보듯이 투자 관련 정보만 들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구글이나 네이버에 뉴스 검색하는 것만 못해요. 어차피 유튜브에 나오는 정보가 비공개 정보도 아니고 다 공개된 정보고, 구글이나 네이버 가서 찾아보면 거의 몇 초 만에 전체 내용이 싹 다 나오는데 뭐하러 시간 낭비해 가면서 주저리 떠드는 이런 유튜브 채널 보면서 나의 황금 같은 이런 퇴근 시간을 낭비를 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제 영상을 보실 때는, 그리고 제 채널뿐만 아니라 경제나 주식 관련 이런 재테크 관련 영상을 보실 땐 그 사람만의 경험과 시간을 내가 뺏어 와야 되겠다, 그걸 얻어가야 되겠다,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이나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 재밌으니까? 소설이나 예능 이런 영상을 볼 때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책이나 유튜브를 보는 진짜 이유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시간과 그 경험치가 녹아나 있어요. 그게 말을 하는 내내 우리들한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윌리엄 오닐, 캠피셔, 앙드레 코스톨라니, 벤저민 그레이엄 등 이렇게 월가의 레전드 분들이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서 책을 펴내죠. 이런 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살아남았고요. 그분들도 잃어보고 벌어보고 하면서 결국엔 막대한 부를 일궈냈는데,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겪게 된 시행착오도 있고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수익이 잘 나더라, 내가 과거에 이렇게 투자했던 부분은 후회가 되니까 이렇게 바꿔서 수익이 났더라, 이런 것들을 월가 레전드 분들은 책으로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작은 돈을 지불하고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의 시간을 사고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빠르게 투자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건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은 단 5%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5% 안에 이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은 확실히 여러분은 다른 분이에요. 좀 더 빠르게 실력도 늘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실 게 확실합니다. 이 책과 유튜브가 동일해요. 책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는 거지만 유튜브는 말로 얘기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경험도 하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께 생생한 이게 경제지표를 모니터링하고 현재 경제 상황과 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제가 여러분께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건 도움입니다. 저도 주식판에 20년 넘게 지금 있었는데 당연히 돈도 꽤 벌고 책도 많이 읽었죠.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라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과거의 저처럼 이 방향을 잡아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충분한 길잡이가 되는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업로드하는 영상들을 보면 단순히 뉴스나 뭐 경제지표만을 보면서 뭐 어그로를 끈다거나 극단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참고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판단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전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어요.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20년 전에 저보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좀 더 실력을 빨리 올릴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같은 시간을 시청하셔도 내용을 100% 전부 다 이해하고 얻어가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진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고, 그럼 너는 왜 도움을 주려고 하냐? 제 도움을 받는 분이 많으셔야 저의 목표에도 빠르게 도달하기 때문이죠. 도움을 받는 분들 중에는 그냥 받아가는 분도 있지만 함께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기버라고 합니다.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를 읽어보시면 기버, 매처, 테이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어느 정도 검색만 해봐도 아실 텐데, 기버분들은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기버분들은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서 또 연락을 해와요. 그러면 저도 이런 기법분들은 절대 안 놓칩니다. 반드시 제 사람을 만들죠. 저도 더 큰 도움을 드려요. 그럼 그분도 또 도움을 주고 저도 도움을 드리고 하면서 이 기법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대부분 그런 기법분들이 제가 영업을 할 때는 제 고객이 되셨고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저렇게 성공으로 밀어주셨거든요. 유튜브에는 악플러들만 있고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기법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악플러분들은 정말 극소수 1% 분들 정도고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그 99%의 선하신 분들보다 1% 단 한 명의 나쁜 사람이 물을 싹 다 흐려버립니다. 좋은 기운을 뺏어서 나쁜 기운으로 변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우리 채널 댓글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1%의 부정적인 기운을 막으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이상한 사람은 분명히 만나실 겁니다. 한 1% 정도 돼요.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고 말 섞고 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빠르게 끊어내는 게 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라는 코스닥 기업의 주가가 3일 만에 거의 반토막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파두의 주가 폭락의 이유는 올해 3분기 매출이 고작 3.2억 원밖에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매출 3.2억.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까지 나는 사태가 벌어졌냐? 파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SSD의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 7일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 당시에 배포된 IR 자료인데요. 2022년 매출액은 564억이고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76억 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액은 2022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1200억이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왜냐, IR 데이터의 세부 내용을 보면 글로벌 데이터 추이가 이렇게 쭉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데이터 센터도 계속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인공지능도 쭉쭉쭉 증가하기 때문에 파두의 제품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펼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매출액이 매년 성장하고 이익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올해 2분기 파두의 매출액은 5,9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 매출액을 열어봤더니 고작 3.2억 원인 거죠. 과연 최초 상장 당시의 예측처럼 회사가 정말 그렇게 성장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커졌고 주가는 34,000원에서 단 3일 만에 최저 17,580원,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1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파두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걸까요? 한 발 늦었지만 지금 파두가 핫 키워드니까 조회수나 빨아먹자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시경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개별 기업도 전체 산업의 업황을 보지 않으면 큰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멀리서 큰 흐름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림은 삼성증권 리서치에서 최근에 발표해서 이제 자료를 발부했던 메모리 산업의 생산 캐파 가동률 전망 자료입니다. 2023년 올해 이 SSD와 같은 이 메모리 산업의 생산 캐파 가동률을 보면 올해 내내 생산도 감소하고 이 캐파도 감소하고 가동률도 줄어들어요. 생산은 말 그대로 이 메모리 SSD를 포함해서 전체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하느냐인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고, 캐파는 뭐죠? 카패시티의 줄임말로 생산 능력이에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생산 능력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하면 생산 능력이 줄어들어요. 지금 캐파가 줄어든다는 말은 메모리 업체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줄인다는 거죠.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업황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설비 투자를 미뤄가면서 이렇게 생산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산이 감소하는데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삼성증권 리서치에서는 2024년을 기준으로 쭉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 다소 희망적인 전망이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바꿀 것이다. 이런 전제를 달아놨어요. 자, 그러니까 2024년에도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확답을 하긴 힘든 거죠. 그럼 파두는 SSD의 컨트롤러라는 일종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SSD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업황 전체가 둔화되고 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에 부품 혼자서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다? 이런 경우는 희박하죠. 대부분 업황이 살아나야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같이 성장해요. 파두같이 SSD의 컨트롤러만 이렇게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갑입니까? 아니면 을입니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갑이라 그러면 파두는 어떻게 보면 을이죠. 이렇게 을의 위치에 놓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소유하거나 특정한 기술력이 뛰어나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만 승승장구할 수 있고요. 그것도 업황이 좋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업황이 좋을 때라도 평범한 기술력을 가진 이런 회사들은 2벤더, 3벤더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회사를 몇 개 갖고 있기 때문에 단가 압력에 휘둘려서 높은 실적이 나와도 그 실적을 줄이기에 급급합니다. 실적을 이연시킨다던가. 그것도 그렇지만 특히 반도체는 거시경제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예요.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면 가장 먼저 수요가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의 큰 흐름을 아는 선수들은 이미 반도체 산업에 속한 이 기업들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가지고 지금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마치 네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후원 주신 분들과 함께하는 이 교육 같은 소통을 제가 계속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이 업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올해 7월에 TSMC의 2분기 순이익이 발표될 때 23% 감소가 발표됐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경기 둔화에 따라서 전체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TSMC의 2분기 순이익이 23%나 감소했다. 그리고 업황에 대한 전망 계속 하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냈죠.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다수 전문가들도 올해 내년 반도체 생산 및 설비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계속 내서 이 부분 계속 말씀드렸고 다수 기업 담당자들 또한 올해 내년 시스템 반도체 및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감소를 전망하고 지금 재고 소진에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모니터링해서 말씀드려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통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다 이런 거는 하나도 손 안 대고 계시죠. 거시경제와 산업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주로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 대해서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를 이렇게 추적 관찰하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게 세부 산업과도 당연히 연결이 돼 있어요. 실물 경제가 둔화되면서 사람들이 개인 PC 및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의 소비를 줄이고 있는 판국에 그리고 경기 둔화를 우려한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금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나홀로 개선된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반도체 소비가 늘어나야 업황도 살아나는 게 상식이에요. 자, 이렇게 거시경제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부 업황에 전체적인 실물 경제 흐름이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11월에 발표된 미국 실업률 지표를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현재 11월에 미국 실업률은 3.9%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1991년에 저축대부조합 파산이 몰고 온 경기 침체, 2000년 IT버블 붕괴가 몰고 온 2001년에 IT버블 붕괴 경기 침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전체에 다 모두 미국의 실업률이 그 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당시마다 최저 실업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실업률이라고 말하는 박스권에 이렇게 있다가 경기 침체가 터지자마자 실업률이 급등했던 이런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 현재 어떻습니까? 3.9% 실업률은 그림을 보시면 최저 실업률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 어쨌든 굉장히 낮은 실업률은 맞는데 이 과거 역사적인 박스권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경기 침체가 터지면 급등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던 이런 대단한 경기 침체가 앞으로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실업률 지표가 실물 경기와 동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선행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업률에서 뭔가 약간 선행성을 찾는다.
미리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보려고 하면 여기 그림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이 낮은 박스권에서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오는 걸 캐치해야 돼요. 아주 조금씩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볼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2023년 11월 현재 어떻습니까? 그림이 아주 낮은 자연 실업률에서 뭔가 살짝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지표입니다. 물론 실업률 말고 다른 고용 지표 중에서 주식시장에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표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11월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들 중에서 선행지표들만 모아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먼저 보여드리면 제조업 고용자 수와 레저 및 숙박업 등의 이런 서비스업의 고용자 수의 비교가 있습니다. 실무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이렇게 임박한 상황,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이렇게 제조업의 고용이 둔화됩니다. 이게 코로나 전이거든요. 제조업의 고용자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살짝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저 및 숙박업의 고용자 수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뿐만 아니에요. 이게 2007년 10월 24일의 뉴스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기 직전의 뉴스 기사인데, 관광 수지 적자가 100억을 넘는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어요. 관광을 많이 나가서 해외에 쓴 돈이 많으면 관광 수지가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납니다. 근데 2007년 10월 24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관광을 많이 나가서 외국에다 돈을 많이 쓰는 바람에 관광 수지 적자가 100억 원을 넘을 거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올 정도로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경기 침체가 터지기 전에는 이런 레저, 숙박, 여행업의 고용자 수가 굉장히 증가를 해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레저 및 숙박업 고용자 수는 쭉 늘어나다가 갑자기 터졌고, 그 전에 선행적으로 제조업의 고용자 수가 이렇게 둔화되는 움직임이 미리 나타났거든요. 이게 좀 선행을 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는 어떻죠? 제조업의 고용자 수는 이미 이렇게 둔화되고 있고, 역시 과거 마찬가지로 레저 및 숙박업, 이렇게 여행업의 고용자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지표가 나오면 향후에 경기 침체가 터지고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는 이런 위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기 침체가 언제 온다, 이것까지 제가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신이죠. 그것까지는 못 맞추지만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건 충분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우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저의 간접 경험과 시간을 얻어가시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도움을 여러분이 받고, 또 실력을 조금이라도 좀 더 빠르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죠. 또한 몇 달, 몇 년 단위로 경제의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해야 할 때 투자를 해야 되고, 좋지 않을 때는 미리 빠져나오는 이런 중장기 투자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용한 정보들이 우리 채널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유용한 정보가 아닐 수 있죠. 왜냐면 각각 투자 방식마다 유용한 정보가 다르니까요. 가끔 보면 이 중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보시고 뭐 이전 영상을 보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했다, 수익을 냈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며칠, 몇 달 후에 분명히 전에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폭락이 안 왔네, 이런 소리 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장기적인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뿐, 이게 단기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각각 필요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선별해 들으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순수하게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정도 동안 이제 소통을 진행하는데,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서로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서 설명란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지금 어떤 의견을 드렸다, 이거 과거 영상을 이렇게 계속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이런 거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